요 얘기 해봅시다. 자, 전하. 전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정의가 뭐냐? 외우셔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 얘 정체가 뭐냐면 전기입자야. 그러니까 전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전기입자입니다. 이러면 돼. 전기입자는 두 가지가 있지. 종류가. 하나는 양의 극성을 띠고 있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의 극성을 띠고 있는 음전하죠. 이게 보통 전자지. 이게 보통 양성자지. 그지? 근데 쿼크라고 아세요? 쿼크도 가지고 있죠, 극성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하야. 그지? 근데 보통은 쿼크까지는 너무 들어가는 거고, 깊숙하게. 보통은 우리한테 친숙한 건 이거 두 개지. 그래서 보통은 양성자, 보통 전자, 이렇게 다루지. 근데 그걸 좀 더 통칭해서 일반화된 표현으로 양전하, 음전하라고 하는 거야. 극성의 관점에서는. 알았지? 그럼 양전하, 음전하가 통칭해서 전기입자, 즉 전하고요. 그 전하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라기보단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아,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 과거에 이거를 발견했던, 그러니까 봤던, 이 현상을 봤던 분들의 기록을 우리도 그거를 답습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두면 돼. 왜 그런 원리가 생기지 하고 할 단계는 아니야, 지금은. 플러스 입자, 즉 양전하와 양전하 둘 사이에 만약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가까이 붙이면 이 둘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배울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숨 쉬듯이 배운 거지.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같은 건 따져본 적이 없어. 지금도 그 단계야. 원리 같은 거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아, 현상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지식적으로. 괜찮아. 이걸 가까이 두면 서로 밀어내. 미는 힘을 뭐라고 하지? 네, 청력. 청력이 발생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끼리 가까이 붙이면 이 둘 사이에서도 청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이 힘을 뭐라고 하죠? 인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에서도 순서만 바꾼 거니까 배치 순서만 바꾼 거지. 인력. 그지? 이게 전하지. 그럼 두 개 있으면은 한 쌍의 전하야. 한 쌍의 전하. 두 개 같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줄여서 쌍전하라고 해. 쌍전하 사이에는, 그러니까 전하 안에 있는 쌍전하 안에 그 전하들 간에는 전기력이 발생해. 이거 전부 다 뭐다? 전기력이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하에서만 작용하는 고유값이야. 고유 물리량이야. 전하가 전기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야. 전하가 아니면 전기력이 안 생겨. 그리고 왜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왜요 단계가 아니라 아, 그렇게 되는 현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 돼. 아, 전기력은 작동하는 방식이 몇 가지다? 밀거나 당기거나 두 가지 방식이야. 그러니까 전기력은 청력 아니면 인력. 그지?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청력과 인력이 생기느냐에 대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공통점이 뭐지? 청력이 발생하는 애들의 공통점? 전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동일한 경우, 그지? 전하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청력이 발생하고 전하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인력이 발생해. 그리고 전기력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돼.
힘은 작용-반작용 원리로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작용-반작용이야. 요 둘 사이도 작용-반작용, 이 둘 사이도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알겠지? 그러면 우리 역학할 때 배웠는데 작용-반작용의 5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거 다시 소환해야 돼. 앞에서 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 자,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전기력은, 봐봐. 이거는 다른 경우잖아. 풀풀 마마는. 근데 결과는 어때? 똑같지? 부호가 얘랑 얘랑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이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조작 원인인 이 전하의 부호. 그게 조작 상태가 다른데, 결과물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4가지의 조작 상태가 있는데 2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나 비워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비워놓으면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잖아. 경우가 2개니까. 그러면 플러스 들어갔을 때는 마블이니까 이거지. 근데 마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마인데 이건 고정해놨어. 숫자로. 정해놨어. 출제자가. 근데 여기를 비워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들어갈 경우가 2개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경우가 2개가 되면은 결과물도 2개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게 전화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면 그래놓고 2개를 비워놓으면 그럼 풀마 들어갈 수 있고 풀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가 돼. 그럼 그 4개에 대한 각각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너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해당 사항 답 하나만 찾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결과를 하나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게임이냐면 경우의 수를 해서 그 중에 모순에 해당하는 거 제끼고 나머지 해당 답만 내가 선별해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된다고.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경우의 수 게임이야. 알겠어?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직접 넣어보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해야 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런 거를.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아. 알았죠? 뒤에 가면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다 이거랑 관련된 거라서.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식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자죠? 전자를 많이 준비해요. 가상으로. 여기 전자 1번이야. 여기 명찰 다는 거야. 나 1번이에요. 여기다 2번 명찰 달아. 전 2번인데요. 전 2호 전자예요. 저는 3호 전자예요. 저는 4번 전자예요. 그래서 쭈르륵 가. 계속 세는 거야. 아주 많이 준비해서. 몇 개까지 가냐? 몇 번까지 가냐? 명찰에. 저는 6.25 곱하기 10의 18승번인데요. 너무 너무 큰가요? 몇 개라고요? 그러면? 이 전자 전체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요. 엄청 많죠? 숫자 외워두세요. 외우기 쉬워요. 6.25 사변, 전쟁. 됐어요. 거기까지 비방. 됐지? 해서 외워놔. 아, 이 정도 모인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에 뭘 말한 건 이게? 전자의 개수지? 그러니까 전자는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전하잖아. 그러니까 전하의 개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얘만 아니어도 돼. 양이어도 돼. 꼭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어. 플러스도 돼. 알았지? 이 전자의 개수 이만큼을, 이거 너무 숫자가 복잡하지 않아? 제가 방금 쉽게 외우게 시켰는데, 그거를 평상시에 계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사용하기에는 좀 다루기가 불편하지 않아?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간단한 숫자로 바꾸는 거야. 1로. 그러니까 약간 무슨 개념하고 같냐면 아보가드로랑 비슷한 거야.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 몰로 바뀌는 것처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는 1 콜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명한 과학자죠. 프랑스의. 전기력의 크기 공식을 알려주신 분이죠. 1쿨롱.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방금 뭐라고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 이거랑 같은 거라니까? 수식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단위를 안 썼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지금 이건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연필 12개는 몇 다스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들을 1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단위를, 개수 단위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치? 그 무슨 의미야, 일몰이? 입자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다라는 뜻이잖아. 일몰이라는 의미가. 그럼 이거 무슨, 뭘 나타내는 지표냐고. 입자 개수. 그럼 이거는 일클롱은. 그렇지, 개수. 누구의 개수? 전하의 수, 전자의 개수. 알겠지? 이거 전하 개수야, 전하 개수. 이게 전하의 개수라고.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 전하량이라고 해. 그러니까 전하량이 이 뜻이야. 전자의 개수, 전하의 개수. 오케이? 이것도 물리량이거든? 응? 이거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물리량 기호로 n 이렇게 쓰는 거야. n, 진짜 개수지. 근데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서 전환한 거죠, 데이터를. 그런데 어쨌든 요 의미와 요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죠? 이 물리량은 n이라고 안 쓰고 q라고 써요. 우리 옛날에 연력학 법칙 할 때 열량을 q로 썼는데, 이 대문자 q는 여기서 전하량 q로도 쓰여요. 소문자 q로 쓰기도 해요.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막 나와 있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건 물리량 기호고, 단위는 대문자 c로 써요. 방금 이거죠? 콜롬. 이건 단위, 이건 기호.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속도 같은 물리량은 정의가 있지, 확실하게. 단위 시간당 변이.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그 상황을 이미지를 연상해 오면 되고. 그럼 전하량의 정의는? 전자의 개수지. 속도는 왜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속도를 이용하는, 그 속도란 물리량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뭐야? 물체의 사물의 운동 상태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그럼 전하량은, 전자의 개수를 세는 이유는, 즉 전하량을 우리가 다룬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야. 그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전하량이란 물리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싫은 거야, 계속. 도대체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전하량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지. 의미도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쓰는 용도가 있어. 쓰임새가 있다고.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전하량의 정의는 확실히 이거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전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이야. 요인이란 말을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돼. 전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그걸 전하량이라고 부르면 돼. 아까 제가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기 입자만이, 즉 전하만이 전기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지. 전자 하나랑 양성자 하나랑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음전하와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는 양전하니까 이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당기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전자가 두 마리가 있고 양성자도 두 마리 있는데 걔네들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줄로 묶었어. 묶은 다음에 같은 거리에다 가까이 되면 얘네 둘 사이에도 전기력이 생기겠지. 근데 아까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가 전기력 크기가 어때?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치? 마플 간에 서로 땡기니까, 그럼 그런 애가 하나씩 더 있으면은 더 강하게 땡기지 않겠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애가 하나 더 있다면은 그 두 명이 둘씩 협업해가지고 더 강하게 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러면 전하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력은?
상식적으로 전하의 개수가 많다. 즉 전하량이 크다 그러면 전기력이 당연히 같이 비례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 전기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최종 정하기 위해서는 이 전하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다뤄야 돼. 근데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다루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기력이라는 물리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하량을 규정하지 않으면 전기력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량이라는 물리량을 다루는 거야. 그러면 항상 전기력 할 때는 누가 같이 따라와야 돼? 네, 전하량은 짝처럼 따라와야 돼.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원인 결과 같은 거야. 이게 원인, 이게 결과. 결정하는 요인이라 했잖아. 알았어? 예. 네. 그러면 몇 클롱이 그러니까 1클롱이면 몇 개인 거냐?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이거는 지금 그룹이잖아. 하나의 그룹. 그럼 요 한 마리만 내서 이 한 마리랑 이 한 마리, 1번과 2번만 떼어내가지고 걔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룰 때 걔네, 이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전하량, 그 전하량이 결정돼야 전기력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한 마리가 보유하는 전하량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클롱이라면 그럼 한 개는 몇 클롱이냐? 그럼 그 전하량이 결정되면 전자 한 마리랑 갖고 있는 전하량과 갖고 있는 전하량 해서 전기력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모였을 때가 1클롱이니까 그럼 한 마리일 때는 몇 개냐 했을 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1클롱이니까 그러면 한 개는 몇 클롱일까요? 전기력을 결정할 때는 이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걸로 넣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몇 클롱인지 알아내고 싶으면. 그치? 여기를 하나로 만들려면은 이거 전체를 이 아래다 내려버리면 되지. 1클롱 밑에다가 분모로 처리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얼마지? 6.25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외워놔. 교재에 있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 나 하는 거 봐봐. 1691 하면 돼. 전하는 인류를 구원하다. 인류9원. 전자 한 마리가 인류를 9원. 이렇게 하면 돼. 방금 여기서 6.25 전쟁했잖아. 그래서 전자 한 마리가 인류를 9원함. 대신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0.000000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9승이야. 알겠어? 그 뭔 소리냐면 전자 한 마리가 갖는 전하량은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전자 한 마리와 전자 한 마리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럼 아까 이 둘 사이에 무슨 힘 작용한다고 했어? 청력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할 텐데 방향은 잡았고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둘의 크기는 이 F라는 크기는 얘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고 얘의 전하량도 똑같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니까 이 물리량과 이 물리량을 넣어서 전기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이거 시험 나온 적 있어. 서술형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전자 한 마리하고 전자 한 마리하고는 이 물리량 넣어가지고 전기력을 구할 수 있고, 근데 얘는 또 한편으로 질량을 갖고 있잖아. 같겠지, 같은 전자니까 질량이.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만율력, 즉 중력 계산해보면 F는 R제곱분의 GMM이니까 거기서 M과 M이 이게 되게 작아서 거의 0에 가까워. 그럼 이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일단? 하기는 해. 근데 어마어마하게 작다고. 거의 뭐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할 텐데 전기력도 생기고 중력도 생길 텐데 왠지 알겠지?
질량을 갖고 있으므로 중력이 생기고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이 생기고 두 개가 생길 텐데 중력은 계산해보면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0에 가까우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인 전기력은 그래도 좀 크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둘 사이에 대부분 작용하는 힘이 거의 전기력이 되는 거야. 근데 중력이 0이 아니야? 0은 아니야. 0에 가까운 거지. 매우. 그지? 요거 개념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그 중력하고 관련한 내용을 적으라고 하면은 방금 이 스토리를 적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화학하고 좀 관련된 건데 보통 화학에서는 이걸 뭘로 체크하냐면 전하량을 적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이렇게 안 적지. 그쵸? 근데 화학에서도 이거 배우긴 배우거든? 보통은 이거 대신에 뭘로 표현하냐면 요거 대신에 또 기호로 만드는 거야. 이것도 숫자가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또 기호로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방금 이게 뭐였어? 전하량. 이거 전하량이야. 알겠어? 그럼 이거 아닌가? 왜 저렇게 쓰지?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양성자는 어떻게 쓰지? 뭐라고 쓰는지 알지? 플러스 1이라 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얼마야? 똑같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근데 왜 그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쓰냐고. 숫자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뭘로 하는 거야? 너랑 1대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전하량이야. 저게 정확하게. 이건 절대값이고 진짜 값. 저건 상대적인 거.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걸 많이 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헬륨 원자에 또 마이너스 1 그 양성자가 헬륨 원자에 플러스 2 원자번호 2번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쓰잖아. 그게 무슨 뜻이라고? 플러스 2는 플러스 1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 플러스 1은 진짜 값은 이거고 그러면 걔네 둘은 전체 총 전하량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하고의 관계를 좀 파악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게 전하량의 개념이야. 자, 이게 전하량. 알겠지? 전하량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면 되고 이번에는 마찰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게 원자 안에 들어있는데 전기 입자들이 양성자나 전자나 이런 애들 그지? 그 전기 입자들을 눈으로 드러나게 현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전기 극성을 띠게 하는 방식. 1번 마찰전기. 2번 정전기 유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안 띠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띠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이게 어떤 교재에는 나와 있고 어떤 교재는 안 나와 있고 이런데 교과서에 근데 상관이 없이 다 해야 돼 그냥. 전기력 크기 정할 때 쿨롱이 했던 실험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둘 다 알아야 돼. 자, 그럼 마찰전기부터 해볼게요. 뭐 하라는 얘기죠?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 극성 띠게 하려면? 마찰시키세요. 그 뜻이에요. 마찰시키고 있죠?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플라스틱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털가죽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험자가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서로 대고 비비는 중. 마찰하면 뭐 생기더라? 겨울철에 추울 때 손 막 비비면 마찰시키면 이 손을 비비는 행위가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잖아. 뭐 생기지? 따뜻해지지? 열 생기지? 마찰하면 열이 발생해. 그지? 열.
열은 에너지야. 즉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마찰에서 그 열 에너지가 털 가죽에도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도 각각 공급이 돼. 열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털 가죽에도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도 여기 둘 사이에 접촉해 있는 부분에서 마찰 열이 생기면 얘한테도 공급되고 얘한테도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털 가죽에 공급된 열은 확대해서 보면 이 원자들, 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에 공급되는 거야. 마찬가지 플라스틱 원자에 저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털 가죽의 원자들은 가운데 원자핵이 있을 거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에너지가 들어올 거야. 얘랑 얘한테 다. 열 에너지가. 자,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맞죠? 그래서 어디 못 가고 서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전자는 이 묶여있던 전기력을 끊어내고 저 에너지가 강할 때 전기력에 비해서 탈출한다고 밖으로. 그래서 뭔 상태가 되냐면 자유전자 상태가 돼. 그래서 플러스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하고 이 전자하고 서로 분리되는 거야. 그 분리된 전자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플라스틱 근처에 있으니까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해서 플라스틱에 소속돼. 그럼 오히려 얘도 에너지 받았을 텐데, 그지? 같은 에너지 들어갔을 때 얘는 얘보다 더 빠르게 이탈하고 얘는 아직 이탈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더 안에 들어있는 중심부에 있는 원자핵이 더 강한 극성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전자를 끌어당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이름 써봐. 이게 뭐지 이름이? 원자핵이고 이건 원자고 이건 전자지. 이 전자는 구속되어 있는 전자고 이 전자는 지금 자유전자가 돼서 여기로 다시 와서 구속된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극성의 관계가 바뀌어.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야. 즉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하고 개수가 1대1 관계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두 개만 샘플을 잡을게. 얘랑 얘. 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는 원래는 원자 하나가 아니라 원자 핵이 그 안에 양성자 하나만 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있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있겠지. 근데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로 잡을게, 상대적으로. 알았지?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샘플로 잡았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당 전자 한 마리.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대1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두 개 잡았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2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래서 그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랬었어. 그래서 처음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어. 그런 상황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털가죽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없어지는 거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 돼. 이거는 안 움직여.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동한다면 누가 먼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가벼운 전자가 먼저. 그래서 이때는 전기적 중성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 털가죽은 원래는 0이었는데, 즉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극성을 띠는 상태로 바뀐 거야. 그 다음 플라스틱을 보면 플라스틱도 자, 두 개만 샘플로 떼. 그럼 여기 하나 들어있고 플러스가 여기도 플러스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두 개 더 들어왔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전자가. 그지?
근데 그거 이외에 이거 더 들어왔지, 밖에서. 털가죽 쪽에서. 그러니까 더 추가됐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거랑 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 상태였다가 전자 두 마리 더 받아서 극성이 음의 극성을 띠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현상을. 전기를 안 띠다가 전기를 띠는 상태로 바뀌는 현상. 전기를 안 띠다가 전기를 띠는 상태로 바뀌는 현상.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 전기를 어떻게 하면 띠게 할 수 있는지.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대전 현상이라고 해. 대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전기를 안 띠다가 전기를 띠는 상태로 바뀌면 대전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대전된 거네. 대전된 거고. 털가죽은 대전됐고 플라스틱도 대전됐지? 그럼 이런 물체를 뭐라고 부를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 그러니까 대전체가 아니었다가 대전체가 된 거야. 알았죠? 이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른다. 플라스틱 대전체라고 부르고 털가죽 대전체라고 부른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이제 얘는 털가죽은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지? 플라스틱은 플러스가 된 거니까, 아니야, 거꾸로. 털가죽이 플러스가 됐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얘는 플러스 극성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극성이 된 거잖아, 그지? 여기다 쓰자.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전기력이 생길 거야. 서로 뭐해? 당겨. 그러니까 전기력이 생기고 인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그치? 이거 우리 장난으로 머리카락에다가 책받침 같은 거 막 문지르면, 되면 어떻게 돼? 고무풍선 같은 거 막 비비면, 이렇게 하면 뜨지? 머리카락이. 그런 현상이야. 알겠죠? 대전된 거죠? 그리고 마찰했더니요. 알겠어? 자, 이런 현상입니다.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이건데, 궁금증이 뭐냐면, 아니, 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갔을까요? 물론, 이렇게 입자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추정하기로는 플라스틱에 있는 중심 원자핵이 털가죽에 있는 중심 원자핵보다 극성이 세니까, 지금 이 전자는 어쨌든 이탈하고 나서 가운데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렇다면 이쪽이 극성이 세니까 일로 갔을 거야. 추정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지. 그지? 그런데 왜 굳이 플라스틱이 더 털가죽보다,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털가죽 쪽이 더 센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왜냐면 물질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해보자면, 비벼보면 돼.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그냥 마찰을 해보면 돼. 첫 번째 거는 털가죽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유리야. 세 번째는 명주. 네 번째는 나무. 다섯 번째는 뭔지 알겠지? 풍선이잖아. 고무. 여섯 번째는 플라스틱. 그 다음 마지막은 에보나이트. 약간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하고 그런 재료. 에보나이트. 아마 그 미래인 교과서에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미래인 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근데 미래인 교과서가 아니면 굳이.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거를 지금 여기 실제 물질들인데, 이게 실제 물질들인데, 이 실제 물질들이 A, B, C, D, E, F, G 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미지의 물질로 했을 때,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 관계들을 가지고 마찰했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구별하세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열표야. 그러니까 꼭 이게 실제 물질이 없어도 미지수로 처리해도 A, B, C, D, E 이런 식으로 얘네들끼리 원리적으로 비비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다시 미래 교과서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외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원리적인 부분만 알면 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배치표를, 배열표를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볐을 때 대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배열 관계야. 열, 늘어났다는 얘기지. 대전 상태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비비면 이거랑 비비면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험자가 미리 다 해보면 되지. 그래놓고 이제 기록하면 되죠. 털가죽하고 유리랑 비비면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돼. 실험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거 적는 거지. 아, 털가죽은 플러스 된다, 유리는 마이너스 된다고 기록을 적는 거지. 그 다음은 털가죽하고 고무하고 비벼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때는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누지챈니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비볐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가 되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로 대전되려고 한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비벼봐. 누가 플러스야? 플라스틱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전자가 플라스틱에서 에보나이트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야 플러스 되지? 얘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던 전자수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의 극성을 띠는 거지. 알겠지? 전자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자, 됐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정보. 털가죽과 유리 비빈 거하고, 털가죽하고 고무 비빈 거하고, 이렇게 그룹끼리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극성이 더 세냐는 거지, 전하량이. 그러니까 더 많이 이동하는 관계. 아까 위에서는 2개 이동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2개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이동해서 극성이 더 큰 거야. 멀리 있을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극성이. 더 많이 이동하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은 조금만 이동하고, 멀리 있으면은 많이 이동하고. 알았니? 자, 그 얘기인 즉슨 이쪽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저기는 전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놈만 별표 치고요. 에보나이트. 가끔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전되어 있는 에보나이트 막대. 그럼 에보나이트는 대체적으로 뭐가 되려고 한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닌데 근데 전체적인 대표들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에보나이트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극성이 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러니 에보나이트가 혹시 대전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이 대전체가 마이너스 극성을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에보나이트 대전체가 가까이 온다는 뜻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마찰 전기는. 비벼서 열이 발생하면 극성을 띠게 된다. 대전이 된다. 그때 대전될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구별해준다. 됐지?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